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매우 간단한 거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내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오직 마음으로 찾아야 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를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이 아름다운 구절들 어디에 나오는지 짐작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분명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바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온 구절이죠. 언제 읽어도 좋은 작품을 명작이라고 한다면 어린 왕자는 세계적인 명작이죠.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명작과의 데이트 한번 해보시죠. 예전에 읽었던 작품을 다시 읽으면 추억도 덤으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작품은 1984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에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하성란 작가의 1984년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하성란 작가의 1984년입니다. 이 작품은 아마추어 독서 모임에서 개최한 단편 페스티벌에서 작가가 직접 낭독했던 작품입니다. 하성란 작가는 199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풀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평소 일상과 사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묘사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밀묘사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단편 미학을 다듬어온 공로로 1999년에 동인문학상을 수상했고요. 2000년에는 한국일보 문학상, 2004년에는 이수문학상, 2008년에는 오영수 문학상, 2009년에는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작품 소개한 후에 하성란 작가 직접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하성란의 1984년 만나봅니다. (1984년) 하성란. (1984년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다. 과천으로 동물원을 이전한 창경궁의 벚꽃나무들이 여의도의 윤중로로 옮겨 심어졌다. 벚꽃 다 질 무렵 유환바오로 2세가 방한했다.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군집했다. 그해 여름 열린 LA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로 10위를 차지했다.
조지 오웰이 제시한 암울한 1984년은 아니지만 현실의 1984년이라고 그 1984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19살, 내 책가방에는 늘 구직용 이력서 5통이 비치되어 있었다. 그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영국에서 건너온 초능력자 유리 겔라의 숟가락 구부리기였다. 뭐하니? 누나 왔어? 누나, 유리겔라 쇼에 누나도 빨리 와봐. 유리겔라 쇼? 아니, 숟가락 구부리는 거. 네, 이건 절대 눈속임이 아닙니다. 자, 유리겔라의 숟가락 구부리기 쇼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연이어 일어난 끔찍한 사고들에 대한 보상이기라도 하듯 사람들은 지나치리만치 유리겔라 쇼에 열광했다. 애얼은 할 것 없이 숟가락을 들고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난 숟가락만 보면 구부리고 싶어졌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테이블 위에 수십 개의 숟가락이 있습니다. 유리겔라 씨가 과연 이 숟가락을 구부릴 수 있을까요? 자,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눈속임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리겔라의 손만 닿으면 숟가락이 구부러지고 그냥 부러집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방청객 한 분이 올라왔습니다. 예정에 어떤 일을... 숟가락! 그건 누구나 구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숟가락이 뭐라고요?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눈속임 같은 거요. 아니 그게... 유리겔라 씨가 통역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네요. 예. 의심이 되면 직접 이 숟가락을 구부려보랍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괜찮으세요? 예. 무슨 숟가락이 이렇게 단단해요? 야, 이거 진짜네요, 진짜.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네. 여러분들도 직접 보셨죠? 이 숟가락은 가짜 숟가락이 아닙니다. 자, 유리겔라 씨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유리겔라 쇼! 지금부터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멀리 계신 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유리겔라 씨가 방송을 통해 염력을 전달해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숟가락을 구부릴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각자 숟가락만 준비하세요. 유리겔라 쇼!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숟가락을 찾아든 동생들이 텔레비전 바로 앞자리를 차지하려 밀치고 밀리며 투닥거리는 동안 난 월간 여성지 두께만한 상식책을 펼쳐놓고 건성건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신경은 진작부터 텔레비전에 가 있었다. 왜 하필 숟가락이지? 구부리려 들자면 구부릴 것이 숟가락 말고도 많을 텐데. 숟가락 들 힘으로다 못할 일은 없다. 하면 한다고 숟가락만 떠올리면 할머니 생각이 났다. 할머니는 일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콩을 까거나 나무를 다듬는 것이 휴식이라면 휴식이었다. 그렇게 좋아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도 손바닥으로 연신 방바닥을 훔쳐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긁어모았다. 내 손에서 일을 놓을 때가 바로 숟가락 놓을 때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는 일도 곡기도 한꺼번에 끊었다. 일만 한다고 할머니를 지긋지긋해하던 엄마도 아버지로부터 소식이 끊기자 할머니처럼 일만 했다. 흘리지 말고 먹어. 이게 뭐야?
왜? 실밥 같은 거 있으면 건져내고 먹어. 바느질 안 하면 이런 밥도 얻어먹기 힘들다는 거 몰라? 괜히 그래. 엄마, 텔레비전에 숟가락을 막 쓰는 사람 나왔어. 응? 숟가락을 휘어? 왜? 그냥 막 손만 갖다 대도 막 구부러지고 부러지고. 아, 왜 멀쩡한 숟가락을 못 쓰게 낸 거냐? 오늘 밤에는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엄마, 밥은 마저 먹고 하세요. 아유, 다 먹었어. 나는 설거지는 내가 할게. 설거지는 내가 해요. 걱정 마. 그래라. 아유, 네가 빨리 취직을 해야 할 텐데. 엄마는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또 양복을 집어들었다. 재봉틀로 박을 수 없는 양복의 소매 진동이나 단등을 손바느질해주고 품삯을 받는 일이었다. 엄마 앞에는 늘 XX 라지 사이즈의 검은 양복 윗도리가 그림자처럼 펼쳐져 있었다. 실오라기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국그릇에 날아와 둥둥 떴다. 덜어는 양말에 묻어나가 먼 곳까지 가기도 했다. 학교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다가 양말에 묻은 검은 실밥을 발견하고 떼어낼 때면 꽃가루를 먼 곳까지 실어나르는 벌이 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3학년이 되면서부터 그런 여유도 없어졌다. 떼어내도 실밥은 이것이 네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듯 꼬리표처럼 딸려왔다. 대기업 입사시험에서 상식과 영어는 필수 과목이었다. 정해진 60분 안에 주어진 60문제를 풀려면 직독, 직답, 문제를 읽는 즉시 답을 찾아야 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과 은행, 증권회사의 신입사원 채용은 여름방학 전에 모두 마무리됐다. 취업이 된 학생들은 10월쯤부터 학교 대신 회사로 출근해 3개월간의 연수 기간을 거치고 정식 사원 발령을 받았다. 물론 취업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로 나와 남은 수업 일수를 채웠다. 상식 문제는 왜 이렇게 헷갈리냐? 무슨 문제? 여기 봐. 주어진 보기 가운데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전쟁과 평화 제어합을 압력. 야, 이런 거 맞춰봤자 우리 어차피 대기업은 자격도 안 되는데 상식은 도대체 왜 하고 있을까?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려면 상식은 마스터해야지. 대기업은 왜 채용 기준을 못 박아서 우리 같은 애들을 아예 원서도 못 내게 하는 거냐? 1. 정교석차 30% 안에 드는 자. 2. 주산, 부기, 타자 각각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신장 155cm 이상의 용모 단정한 자. 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가능하냐? 알면서 왜 물어?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업 고졸사원 면접에 이력서도 못 낼 거야.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려면 상식이라도 마스터해야지. 연필 끝으로 밥상에 눌러붙은 콩나물 가닥을 긁어내는데 세상이란 반찬 국물과 콩나물 찌꺼기가 말라붙은 포마이카 밥상이고 취업이란 상위에 놓인 제 숟가락을 재빨리 찾아주고 놓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목이 조용하다. 시작해. 언니도 와서 봐. 유리겔라쇼에. 유리겔라인지 뭔지 아직 하니? 누나도 숟가락 가지고 빨리 오라니까. 텔레비전 보기만 해도 숟가락을 구부릴 수 있대. 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숟가락 끝에 당신의 정신을 집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유리겔라의 호소력 짙은 눈빛은 초능력 자라기보다는 웅변가에 가까웠다. 저녁을 먹은 직후라 몸이 나른해지려던 참이었다. 작은 나룻배에 반듯하게 누워 하염없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싶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내 몸이 실오라기처럼 둥실 떠오르는 듯했다. 형광등 불빛이 검게 물러나면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음성 변조기를 통과하는 듯 늘어지고 웅웅거리는 말소리였다. 넌
할 수 있어. 숟가락을 구부려. 밥상에 흩어진 숟가락으로 손을 뻗쳤고 숟가락 하나를 집어들었다. 니까지껏 바락바락 애써봤자 고작 한 숟갈이면 뜰 수 있어. 숟가락의 오목한 곳에 거꾸로 비친 내 얼굴이 콩나물 국물처럼 담겨 흔들렸다. 입을 크게 벌려보았는데 윤곽이 흐물어진 얼굴이 뭉크의 그림 절규 속 인물 같았다. 누나! 숟가락이 구부러졌어! 뭐? 숟가락? 내가? 유리겔라가 언니한테만 초능력 보냈나봐. 봐봐! 누나가 이렇게 만들었어! 숟가락 굽으니까 음악씨가 눈표 같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지? 그런 정신력이라면 진작에 공부나 팔 일이지. 책가방에는 도저히 쑤셔 넣을 수 없는 상식책을 옆구리에 끼고 학교로 갔다. 전철을 타고 종로 5가역에 내려 다시 학교 앞까지 가는 버스로 갈아탔다. 전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은 둘 이상 모였다 하면 유리겔라와 숟가락 이야기였다. 유리겔라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날 내 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버스는 H여고 학생들을 내려주고 두 정거장 후에 B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내려놓았다. 버스 안에는 종점까지 가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 남았다. 하나같이 옆구리에 커다란 상식책을 끼고 있었다. 아이들 몇이 교실 복도로 나와 서성대고 있었다. 너 이제 오니? 나 어제 숟가락을 구부려... G그룹 1차 시험 보게 될 명단 발표됐다? 넌 없구나. 확인해봤니? 내 이름도 없겠지? 우리 이러다 취직 못하면 어떡하냐? 10월이 되자 반 학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교실을 빠져나갔다. 남은 학생들은 모두 강당에 집합해서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직원으로부터 신입사원의 화장법을 배우거나 직장에서 성공했다는 선배들의 초청 강연을 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짜 지폐 뭉치로 빨리 지폐 세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구직 광고는 뜸해졌다. 일주일에 한두 번 중소기업체에서 구직 문의를 해오는 모양이었다. 양지 바른 곳에 앉아있으면 면접을 보기 위해 조퇴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강당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수도 줄었다. 겨울 방학 전에 취직 자리를 구해야 했다. 경희도 어제부터 출근한대. 이제 몇 명 안 남았구나. 졸업하기 전까지 취직 못하면 어떡하냐. 나 진짜 불안해. 졸업하고 나면 학교 취업반하고도 연락 끊긴다던데. 그럼 정보도 못 얻잖아. 설마 취직 될 거야. 맞다. 이거 너한테만 살짝 알려주는 건데 법원에서 타자수 모집한대. 그래? 넌 어떻게 알았어? 우리 엄마가 법원 갔다가 공고 난 거 봤대. 비율이 셀까? 글쎄. 법원이니까 취직 못한 애들 죄다 오지 않겠니?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떻게든 졸업 전에 취직해야 할 텐데. 자, 응시자가 많아. 시험은 3차례 나눠 치르겠습니다. 자, 그만하면 다들 멈추고 바로 나가세요. 다음 응시생들이 앉아서 시험을 봐야 하니까. 왜 이렇게들 많이 온 거야? 취업 못한 애들 죄다 온 것 같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순식간에 시험장 안은 타자치는 소리로 가득 찼다. 맨 끝으로 밀려간 캐리지를 처음 위치로 이동시키는 소리가 중간중간 섞였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자꾸 자판 사이로 빠졌다. 맨 처음 타자를 배울 때부터 그랬다. 새끼손가락이 자꾸 자판 사이에 끼어 골무를 씌운 것처럼 퉁퉁 붓곤 했다. 타자 원고는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한 부분이었다. 왠지 법원의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원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타자 소리는 언제나 경쾌해서 좋았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여울 때나 타자는 늘 한결같은 소리를 냈다. 응시자들의 속도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우주에 오직 나와 타자기만 있을 뿐이라는 듯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만! 그만! 에이, 그만하라니까. 그만. 자, 뒤에서부터 시험지 걷어오세요. 자. 시험지가 다 거치기도 전에 다른 조의 응시자들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시험장을 나가는 응시자들과 들어오는 응시자들이 비좁은 복도에서 툭툭 몸이 부딪혔다. 뒤따라오던 누군가가 소곤거렸다. 연불보다는 제값이라고. 법원에서 일하다가 검사하는 꿰차려는 수작들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긴장이 풀어져 졸았다. 목을 끄덕이는 인형처럼 내 목이 스프링처럼 자꾸 흔들렸다. 누군가 어깨를 톡톡 건드리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 간신히 눈을 떴는데 내 어깨를 친 사람은 없고 무릎에 올려둔 책가방 위에 와이셔츠 상자를 잘라 만든 듯한 엽서 크기의 종이가 올려져 있었다. 깨알처럼 글씨가 쓰여 있는데 모든 줄들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기울었다. 내 또래의 남자애였다. 남자애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무릎 위에 종이를 한 장씩 놓으면서 버스 앞으로 갔다. 천천히 허리를 펴고 한 팔로 손잡이를 잡았다. 버스가 흔들리면서 손잡이를 잡은 남자의 몸도 덩달아 흔들렸다. 남자애는 흔들림을 박자삼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안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형님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는 어린 동생이 줄줄이 4명이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노점상을 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머니께서 새벽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 막노동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신사숙녀 형님 누님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려서 앓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팔이 불편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신다면 감사히 받고 동생들 데리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분만 도와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많이도 까놨네. 감사합니다. 한 푼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 푼만 도와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애는 다시 느릿느릿 객차를 돌면서 쪽지를 걷었다. 뻣뻣하게 굳은 한 팔 때문에 동작이 굼떴다. 버스 안을 다 돌았지만 남자애가 들고 있는 살 빠진 플라스틱 소쿠리에는 100원짜리 동전 너댓 개가 짤랑거릴 뿐이었다. 마침 버스가 멈춰섰고 남자애가 내렸다. 얼핏 창을 내다보니 가로맨 비닐 가방에 동전을 쏟아부은 남자애는 반대편 선로 쪽으로 천천히 가 섰다.
응시생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법원 타자 수는 기대하지도 말자. 엄마 아니야? 엄마! 아유, 그래. 왜 이렇게 늦었어? 그냥 성은이하고 상식 공부 좀 하느라고. 성은이도 아직 취직 못했냐? 아휴, 큰일이다. 아휴. 근데 엄마 머리에 뭘 이고 가는 거야?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들까? 아유, 관둬. 무거워서 너 못 들어. 이게 다 뭐야? 양보, 바느질 할 거야. 차가 가져다주고 걷어가고 그러지 않았어? 그랬는데, 요즘은 일거리가 줄어서 차 기다리고 있다간 일 다 뺏기고 안 돼. 가서 받아와야지. 빨리 갔는데도 10벌밖에 못 얻어냈다. 많이 무거워. 내가 든다니까. 됐어. 아유, 가자. 동생들 기다린다. 양복이 아니라 그 양복의 수만큼의 남자들을 무동 태운 것처럼 엄마는 자꾸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지긋지긋하다고 엄마가 할머니에게 그랬듯이 나도 엄마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방 안을 잔뜩 어질러 놓고 둘째와 셋째가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피해 첫째가 방 귀퉁이에서 문제집을 풀었다. 고2 연합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문가에는 국물만 남은 라면 냄비가 뚜껑 열린 채 놓여있고 입가가 지저분한 막내가 이불도 없이 골아 떨어졌다. 이것 좀. 엄마, 내가 할게. 첫째가 달려와 엄마가 보퉁이를 내리는 걸 도왔다. 보퉁이가 방바닥에 쿵 떨어졌다. 책과 연필, 냄비, 어지러운 방 안에 커다란 보퉁이까지 내려놓자 방이 더욱 비좁아졌다. 현관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봤다. 5은 아무래도 많았다. 애가 5이나 되는 집은 흔치 않았다. 전철에서 혀를 차던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새가 알을 까듯 작은 둥지에 참 많이도 알을 까놓았다. 부모님은 이렇듯 힘든 세상을 수적으로 맞서보려는 생각이었을까? 양복을 펼쳐놓은 어머니의 등에 대고 법원의 타자수 시험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었다. 허튼 희망을 줄 순 없었다. 옥상으로 올라갔다. 버스 안에서 구걸하던 남자애. 차 내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형님,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는 어린 동생이 줄줄이 4명이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니지,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 혼자 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나 박태희라고 해. 반갑다.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어. 갑자기 면접 보러 가라고 해서 당황했지. 그 회사에서 2명을 추천해달라 그랬대. 그렇구나. 근데 뽑는 건 1명 뽑는데? 응. 그럼 난 순전히 태희 들러리네. 그래도 뭐 경험이니까. 근데 태희 너도 아직 취직 못했니? 성적 좋다면서 자격증도 다 있고. 사실은
G그룹 2차 시험까지 통과했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졌어. 그래? 왜? 성적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이쁘기는 뭐. 그 회사 지금 면접 보러 가는 회사 말이야. 약도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슬슬 걸어가면서 얘기할까? 그러자. 근데 우리는 같은 학교 다니는데 난 너 본 기억이 없다? 그래? 난 너 본 적 있는데. 운동장에서 너 달리기 잘하잖아. 유일하게 잘하는 거지. 태희와 난 나란히 걸었다. 중간에 법원을 지나쳤다. 사복 차림의 전경 4명이 춥지도 않은데 발을 동동 굴리며 서 있었다. 우리 학교 학생 중 그 누구도 법원의 타자수로 뽑혔다는 소문은 나지 않았다. 응시자 수가 많아 아예 뽑힐 것을 기대하지 않은 탓인지 아무도 법원의 타자수 선발 시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면접 시간을 알고 있었던 태희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빨간 코트를 걸쳤다. 1시간 전에야 연락을 받은 난 늘 입던 청바지에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태희는 말수가 적었다. 오후에 빌딩 복도는 고요해서 복도에 놓인 스팀 난방기의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 깔린 흑자주색 카페트가 발소리를 빨아들였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똑같이 생긴 문들이 나 있었다. 우리가 찾는 사무실은 복도 맨 끝에 있었다. 비서가 우리를 접견실로 데리고 갔다. 사장은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다. 하얀 와이셔츠가 구김없이 잘 다려져 있었다. 잠시 후 면접을 위해 2 사람이 더 들어왔다. 둘 다 사장 또래의 젊은 남자들이었다. 뒤에 들어온 2 남자 중 마른 남자가 말했다. 어? 2대 3이네?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딱 미팅 분위기잖아. 아유, 이사님. 농담이야, 농담. 2 분은 편히 앉으세요. 예. 2 학생의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그리고 성적 증명서는 학교를 통해 이미 받았습니다. 공부를 통 안 했구만. 내 얘기겠지? 어? 체육은 전학년 올 수네? 취미는 뭐예요? 네? 취미요? 아니. 거기 말고, 거기. 예. 음악 감상이요. 2 남자가 번갈아가며 질문을 하는 동안 사장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 2 사람을 차례로 바라볼 뿐이었다. 사무실은 곳곳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다. 바닥에 깔린 카페트도 복도의 카페트와 색이 달랐다. 창가에 쳐진 호두색 블라인드도 마음에 들었다. 벽에 걸린 작은 액자들을 훑어보다 문득 사장과 눈이 마주쳤다. 어느 봄밤 할머니에게 건네받은 숟가락을 쥐고 전력 질주하던 꿈이 떠올랐다. 어차피 오늘은 태희의 날이었다. 문득 내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웅웅거렸다. 숟가락을 구부려. 너는 할 수 있어. 숟가락을 구부려. 사장이 내 시선을 쫓아 옆을 받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자 뭐 이런 대책 없는 아가씨가 다 있나 하는 표정으로 날 봤고 잠시 뒤에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바뀌려다가 곰곰이 생각하는 듯 양미간에 내천자의 주름이 잡혔다. 2 학생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숙고한 후에 전화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빠져나오면서 3년이나 달달 웬 상식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씁쓸했다.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뒤에야 면접까지 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태희가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말했다. 5%상. 5%상이야. 아, 5%상. 내가 면접 본 이 회사가 5%상이구나.
오퍼상.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가운데 상식책에 나오는 유일한 단어네. 무슨... 아니야. 오퍼상은 상식책에 나온다고. 가자. 우리는 빌딩을 찾아 걸어갔던 역순으로 전철역까지 걸어 나왔다. 1시간 남짓한 시간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듯 거리의 풍경이 1시간 전과 똑같았다. 어디선가 잘못된 1시간의 역사를 지우고 새로 쓰고 있는 모양이었다. 조지 오웰의 1984년 12월의 겨울이었다. 나왔다. 언니, 전화 왔었어. 내가 적어뒀어. 취직이 되었으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야? 태희가 아니라 나? 그쪽에서 분명히 언니 이름 얘기했어? 그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전화 하나 못 받을까봐? 그래. 10살이나 처먹은 게 맞춤법 하나 제대로 못 적냐? 취직이 뭐야? 취직이지, 취직. 괜히 그래. 근데 정말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태희가 아니라 나? 언니, 그럼 돈 버는 거야? 월급 받으면 나 맛있는 거 사줄 거지? 집에 돌아오니 그 사이 오퍼상으로부터 전화가 와 있었다. 언제까지 통보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간으로 볼 때 우리가 사무실을 빠져나가자마자 10여 분. 그 심사숙고라고 하는 것을 한 듯 했다. 왜 태희가 되지 않았는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괜히 남의 밥그릇을 꿰찬 듯 개운치 않은 기분이 종일 따라다녔다. 1984년도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난 첫 직장에서 12년 동안 일했다. 근면 성실함은 목의 유전인 듯 했다. 그동안 7살이던 막내가 자라 1984년 그때의 내 나이가 됐다. 그때 난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내를 보니 어설프기 짝이 없는 나이였다. 찢고 까불었지만 어른들의 눈에는 어설픈 애어른 정도로 보였겠다. 여기야, 여기. 성은아, 많이 기다렸니? 아니야, 나도 금방 왔어. 너 오포상은 일할만 한가 보다. 무슨 소리야? 너처럼 쬐끄만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는 사람 나 처음 봐서 그런다. 그래? 어디 들어가자. 상식 같은 건 정말 필요 없어. 그치? 상식? 무슨 상식? 왜 우리 고등학교 때 취업하려고 상식책 달달 외웠잖아. 살아보니까 상식이 책 속에 있디? 상식도 각종 자격증도 155cm도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왜 모르나 몰라. 맞다. 니네 사장 그때 태희하고 너 둘 면접 보고 나서 너 뽑았잖아. 그거 왜 그랬대? 너 그거 궁금해했잖아. 응. 한참 뒤에 물어봤지. 근데 그날 면접 보던 날 난데없이 사장의 머릿속에 숟가락 하나가 떠올랐다고 하더라. 그리고 태희하고 내가 돌아간 후에 태희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내 얼굴만 선명하더래. 왜? 몰라. 숟가락 때문인가? 숟가락? 도대체 무슨 말이야? 유리겔라. 너 모르니? 1984년에 우리나라에 왔었잖아. 어머, 얘가 점점... 대체 무슨 얘긴데? 배고프다. 숟가락으로 막 퍼먹어야지. 유리겔라의 퇴장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다. 미국의 자니 카슨 쇼에 출연한 유리겔라는 자신이 준비해온 숟가락 대신
그쪽에서 내놓은 숟가락을 구부려달라는 그쪽의 요구를 거절했다. 오늘은 숟가락을 휠 기분이 아니라고 했다고도 하고 울면서 스튜디오를 뛰쳐나갔다고도 했다. 결국 유리겔라의 초능력은 사기로 밝혀졌다. 아직도 가끔 내 속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숟가락을 구부리라고 말한다. 숟가락을 만져본 사람은 알겠지만 숟가락은 생각보다 단단하다. 밑에 두 동생이 결혼을 해서 5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그 애들은 유리겔라에 대해 알지 못한다. 유리겔라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1984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숟가락을 구부렸다. 난 가끔 생각한다. 숟가락을 구부렸다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어디선가 누군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도 같이 왔다. 사방을 둘러보면 물론 아무도 없었다. 난 하늘을 바라보거나 가로등, 맨홀 뚜껑 등 날 지켜보고 있을 텔리 스크린을 향해 김치 하고 웃어 보인다. (1984년) 함께 하셨습니다. 하성란 작가 제 옆에 직접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984년에서 이제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작품 우리가 함께 만나봤는데 여기서 반가웠던 게 그 유리겔라 네. 쇼예요. 유리겔라 정말 그 당시에 엄청났잖아요. 네. 모두를 TV 앞으로 모이게 했던. 네. 다들 숟가락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서 구부러져라 하고 있었던 그 시절. 그 시절 하면 이렇게 하성란 작가께서는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아,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도 아마 유리겔라 쇼 때문에 텔레비전 앞에 두 여동생들과 앉아서 숟가락을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막 구부러졌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구부린 분이 계셨고요. 예, 소설 쓰는 송기현 선생님 구부리셨다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근데 이 작품 얘기 끝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부렸다는 분을 직접 만나긴 처음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진짜 내 눈으로 딱 맞아요. 근데 진짜 구부리셨대요? 네, 정말 구부리셨다고 하고요.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라서. 네. 그래요. 근데 이 주인공인 나도 이제 숟가락을 구부리는데, 근데 뭐 뒤에서도 밝혀졌지만 유리겔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위였어요. 근데 여기서 숟가락을 구부린다는 건 글쎄요, 뭔지 모르지만 뭔가에 저항한다는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그 주인공의 꿈속에 그 할머니가 나타나죠. 네. 할머니가 그 바톤을 전해주는데 바톤 대신에 숟가락이었던 것처럼 네. 숟가락이라는 것이 어쩌면 생존이나 이런 것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목한 그릇에 그 국물이 떠지면 그 국물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잖아요. 네. 예, 자신을 그렇게 작은 면적 속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그때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썼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이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조지 오웰의 1984를 아마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소설 속에서도 등장을 하지만요.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으신지요? 1984년이 조지 오웰의 전작인 1984년이 없었으면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뭐 1986년이어도 되고 네. 2008년이어도 되고요. 그렇지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가지고 있는 선행 텍스트와 곁들여서 생각하면 조금 더 의미가 깊어지는 제가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네. 소설이 아닐까. 조지 오웰이 1984년을 썼을 때는 1949년이었고요. 네. 84년은 아주 먼 미래였죠. 그렇죠. 하지만 그 먼 미래에 살고 있는 한 소녀, 미래의 한 소녀가 역시 불안하면서도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1984년.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좀 겹쳐져야만 소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듯해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지 오웰의 그 1984에서 바톤 터치를 이렇게 받은 기분의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조지 오웰의 소설을 좀 인상 깊게 읽으셨나 봐요. 네, 이 소설 속 주인공처럼 저 또한 이제 고등학교 때 필독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1984년을 읽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무라카미 하루키도 1984가 이제 1984년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고 아마도 많은 작가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영향들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러게요. 그래요. 얼마 전에 또 장편 내셨어요. A. 네. 네. 근데 아마도 이 A가 A 탈 때 그 A는 아닌 것 같고 알파벳 A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소설 속에서도 A는 무수한 A로 변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건 좀 많이 힘들지만 그 안에서 변형되는 A, 그래서 결국에는 떠도는 신입피양처럼 아무런 뜻이 없는 기호로서의 A, 예,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듯해요. 작품은 또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웹진에 연재 중인 작품이 이제 구미호 이야기를 다룬 여우여자라는 소설이에요. 네. 500년을 살았고 이제 또 500년을 살아가야 될 그런 구미호라는 전형을 사람들에게로부터 배워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그런 여우여자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듣기만 해도 아주 살짝만, 네. 살짝만 들어도, 오호? 이러면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이제 막 또 얼마 전에 장편을 내셨으니까 아무래도 숨고르기를 하시는 중이겠죠. 네. 네, 뭐 어떤 것들 하세요? 평소에?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의 전부거든요. 네. 역시나, 소설을 끝냈지만 또 다른 소설을 생각하고 쓰는 것, 그게 또 작가에게는 또 다른 휴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요즘에 어떤 부분이 자꾸 그렇게 눈길이 가세요, 그러면? 인간에 관한 것이에요. A에서도 인간의 어떤 욕망,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여전히 여우여자에서도 도대체 인간이 뭘까? 우리 아이에게도 4살 된 아이에게도 말하지만 너처럼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이 자라서 안 좋은 일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이 도대체 뭘까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이 요즘엔 그런 곳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있어요. 가장 근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인데 가장 어려운 질문인 거잖아요. 네. 인간이 뭘까? 네. 지금까지 고민해 보신 결과 대략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예. 참 어려운 질문이죠. 다음 작품, 이제 인간에 대해서 여우여자 또 기대를 해보겠고, 또 A도 한번 굉장히 호기심이 나는데 찾아서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하성라 작가의 1984년 편이었습니다. 음악 강진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